수천 명의 심장을 살린 독일 최고의 의사. 하지만 자기 딸의 심장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독일 5개 대학병원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수술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국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저희가 132번째로 성공한 유형입니다. 단 72시간 후 독일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는 서울 수술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심장이 아니라 그의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그 72시간의 기적 같은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저는 요하네스 크라우스라고 합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의료 분야에서만 15년 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의사로 직접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유럽 전역의 병원과 연구소를 돌아다니며 수술 장비와 의료 기술을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수술이 안전한지, 어떤 기술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환자에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숫자와 통계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늘 데이터와 논문, 그리고 확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의학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병원 수술실 앞 복도에서의 일입니다. 자동문이 열리던 순간 차갑고 기계적인 쉬익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몇 달 동안이나 제 꿈속에서 되살아나 저를 깨우는 소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그 복도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닦인 바닥 위에 발이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는 유난히 길어 보였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아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 손에서 딸의 손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밀라의 작은 손가락이 하나씩 제 손바닥을 떠나는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따뜻하던 온기가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깨졌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는 원래대로 맞출 수 없을 만큼 흩어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8살이던 딸 밀라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이 몸에는 새치수는 커 보이는 환자복이 걸쳐져 있었고 안에 안나가 아침에 정성껏 묶어준 금발 포니테일이 어깨 뒤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밀라는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안심시키려고 괜찮다고 말해주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파란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이 넘실거리고 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저를 올려다보며 오늘은 좀 덜 힘들 것 같냐고 묻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그 소리와 함께 아이는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제 옆에는 아내 안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지만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빛만으로라도 저 너머의 의사들에게 무언가를 전해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그 순간 그렇게 두려웠던 이유는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라의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실중격결손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심장에 구멍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가 흘러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새어나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작은 심장은 정상 아이들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뛰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구멍의 위치였습니다. 대동맥 판막 바로 아래, 가장 위험하고 가장 민감한 자리였습니다. 수술 중 단 1mm만 방향이 어긋나도 판막이 망가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논문을 읽었고 비슷한 사례들을 모조리 검토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까지 네 나라에서 12명이 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완전한 교정 수술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진행되던 수술은 완치가 아니었습니다. 임시적인 조치였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1년, 어쩌면 2년 정도를 더 살게 해주는 수술이었지, 병을 끝내주는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게시판에 적힌 진행 중이라는 글자를 보며 이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밀라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밀라는 10m만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춰 서야 했습니다. 밤이면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아침이 되면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유럽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왜 우리 아이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유럽 의학이 세계의 기준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가장 엄격한 검증, 가장 오랜 전통, 가장 안전한 선택. 제 직업적 자부심은 그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벽함이 항상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묵묵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수술실 안에서는 제 딸의 심장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 최선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플 정도로 말입니다. 저도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이 절망이, 이 복도에서의 무력함이 곧 제가 평생 믿어왔던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선택지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줄도 말입니다. 그 변화는 아직 이 복도 너머 어딘가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이어집니다. 제 딸의 심장이 아직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바로 그 밤에서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 이메일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이전에 저는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직접 수술하는 외과의도 아니었고 병동을 지키는 임상의도 아니었죠. 제 이름은 요하네스 크라우스. 독일에서 의료기술 평가와 정책 자문을 맡아온 의료 컨설턴트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수술법이 독일과 유럽 병원에 도입될 수 있는지 그 문턱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이사회, 보건부 회의실, 국제학회 뒷방에서 언제나 제 이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냉정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오만하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죠. 요하네스의 판단은 틀린 적이 없다. 15년 동안 저는 그 말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보고서를 검토했고 수백 개의 기술을 승인하거나 거부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어떤 병원은 수백만 유로를 벌었고 어떤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렌싯에 논문을 실었고 제네바와 빈에서 강연을 했으며 새 나라 보건부의 자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이력을 제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의학에 대해서는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평가가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몇 년 전 뮌헨에서 열린 국제심장학 학회가 기억납니다. 한국 연구팀이 소아심장 수술 성과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높은 성공률, 낮은 합병증, 혁신적인 수술 방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인상적인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숫자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의학은 아직 유럽이 쌓아온 의학적 깊이와 전통이 부족합니다. 기술적 능력을 의학적 우수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실에는 묘한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몇몇 유럽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 연구자들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침묵이 반박할 수 없어서 생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런 나라였습니다. 삼성, 현대, 빠른 인터넷, K-팝, 세련된 기술. 하지만 의학의 영혼은 없는 나라. 유럽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임상 경험과 제도적 기억,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의학의 계보가 없는 곳. 저는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저녁 모임에서, 학회 만찬에서 와인잔을 들고 이런 말을 하곤 했죠. 데이터는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는 설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의학은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유럽 편입니다. 아내 안나는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직접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 나라 병원들을 왜 그렇게 확신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모든 걸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와인이 최고라는 걸 모든 와인을 마셔보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요.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만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 바로 밀라의 수술 이후였습니다. 화요일 밤 새벽 2시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의학 교과서들이 빼곡했고 책등은 마치 제가 평생 쌓아온 신념의 벽처럼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밀라의 수술은 의학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실패였습니다. 외과의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위험이 너무 큽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경과를 지켜본다는 말이 그날만큼 잔인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딸의 가슴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결손이 남아 있었고, 그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밀라는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도망쳤습니다. 연구였습니다. 논문을 찾고 데이터를 뒤지고 혹시라도 제가 놓친 답이 있는지 새벽 내내 화면을 넘겼습니다. 눈은 따가웠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러다 한 논문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학술지였습니다. 제목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로봇 보조 최소 침습, 심실 중격 결손 교정술, 300례 이상의 연속 사례 분석. 숫자도 주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 소속을 보는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대한민국, 조용한 서재에서 혼자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한국이라고, 이게 가능하다고. 첫 반응은 창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절망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마 딸아이 얼굴이 겹쳐졌기 때문이겠죠. 놀이터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작은 등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이 얼마나 깊어질지는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색창에서 커서가 비난하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옆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가 놓여 있었고, 표면에는 얇은 막이 생겨 있었지만 눈치조차 못 챘습니다. 눈을 뗄 수 없었으니까요. 화면에는 한국 연구팀이 발표한 소아 심장 수술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통계 이상이었습니다. 제 심장을 쥐어짜는 현실이었죠. 사망률 0.0%, 주요 합병증 1.8%, 평균 입원 기간 4.21, 포함된 사례 312명, 그중 87명이 대동맥 판막 인접 고위험 결손이었어요. 3번 읽고, 4번 읽고, 결과 섹션까지 내려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312건의 수술에서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 심지어 밀라와 똑같은 사례 87건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도요. 유럽 최고 심장외과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케이스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어적 반사로 가득 찼습니다. 제 평생이 그랬으니까요. 약점을 찾아내고 과장을 폭로하고 데이터의 불완전함을 들춰내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저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방법론 섹션을 열고 사건을 해부하듯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환자 선정 기준은 이전 실패 사례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제외할 수 있는 요인은 없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 수술 후 평균 3.7년 동안 추적 관찰했고 추적률은 98%였어요. 대부분의 유럽 연구보다 더 포괄적이었습니다. 통계 분석, 이해 상충, 연구비 출처 후원 여부까지 모든 것이 투명했습니다. 아무 결함도 없었습니다. 숫자는 솔직했고 분석은 보수적이었으며 연구팀은 단지 환자들을 구하는 방법을 냉정하게 계산한 것뿐이었어요. 결론조차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수술 기법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흉골 절개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시간 동안 인공심폐기 위에서 거대한 절개로 작업하는 유럽식 방식, 그게 표준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로봇 보조 최소 침습 수술, 갈비뼈 사이 작은 절개, 고화질 3D 영상, 7방향 움직임 가능한 정밀 로봇기구, 사람 손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하며 손목으로는 불가능한 움직임도 가능했습니다. 대동맥 판막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1mm 이하 정밀도로 탐색하고 기술과 경험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있었어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술 동영상과 프레임별 분석 자료를 확인하며 실제 녹화를 봤습니다. 밀라와 같은 결손, 대동맥 판막 바로 아래, 2시간 43분 만에 수술 완료. 7살 여자아이는 6시간 만에 인공호흡기에서 떼어졌고 다음 날 스스로 걸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고 손이 떨렸어요. 새벽 4시 47분. 함부르크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에서 첫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머릿속은 혼란과 경외로 뒤섞였습니다. 15년간의 경력과 전문적 확신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제 손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김준석 박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은 놀라웠습니다. 로봇과 전통 수술 모두 경험, 600건 이상의 심실중격결손 수술, 모든 주요 심장외과 학술지 논문 발표, 내 대륙 강연, 심장외과 혁신의 최전선. 그런데 저는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왜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손은 서서히 책상 위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은색 액자 속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입은 밀라. 순록이 그려진 빨간 스웨터, 기뻐 보이지만 이미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아이의 미소. 그 사진은 4개월 전, 지금의 밀라는 훨씬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시계를 흘끗 보니 새벽 5시 12분, 키보드 위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김 박사의 연락처 페이지로 이동, 이메일 주소를 찾고 커서가 깜빡입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김 박사님께, 저는 문의드리고자 삭제, 담당자분께, 제게 환자가 한 명 있는데. 삭제, 김 박사님, 저는 독일 의료 컨설턴트인데요. 삭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몇 년 동안 무시해왔던 아시아 의료 혁신에 대해 어떻게 상담을 요청해야 할까요? 자신감 넘치던 오만한 컨설턴트가 절박한 아버지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15가지 다른 첫 문장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부정직하거나 격식에 맞지 않거나 너무 딱딱했습니다. 마침내 새벽 5시 47분 함부르크 항구 위로 해가 구름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 네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제 딸에 관한 일입니다. 그 네 단어를 타이핑하는데 거의 10분, 전문적 권위와 자격증을 모두 내려놓고 순전히 절박한 아버지로만 자신을 축소시킨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빠르게 작성했습니다. 밀라의 진단, 5곳 유럽센터의 만장일치 결론, 방금 받은 완화 수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경과, 관찰, 의료 기록, 영상 검사, 수술 보고서 모두 첨부 연락처 입력, 새벽 6시 3분, 전송 버튼 클릭, 이메일이 발신함에서 사라지는 순간 어리석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터무니없다고 왜 답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 박사 같은 외과 의사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독일 컨설턴트 이메일에 시간을 낼까요? 평생 무시해온 외과 의사에게요. 노트북을 닫고 밝아오는 새벽빛 속에 앉아 있었어요. 오만함의 무게가 무거운 코트처럼 제 몸을 짓누르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릿속은 무수한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48시간 후 제 핸드폰에 새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병원 김준석 박사. 손이 떨리며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숨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문장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듯 펼쳐지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안의 오만과 절망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경험할 일들은 그 이메일이 시작한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전문성과 자만심이 아버지의 절박함과 마주치면서 점점 더 깊은 내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수술 한 건의 성공을 넘어 저와 밀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의 경계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네 단어, 제 딸에 관한 일입니다가 앞으로 72시간 동안 펼쳐질 이야기를 시작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질 시간 동안 저는 전문적 확신과 인간적 절박함 사이에서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제 눈앞에 펼쳐질 기적의 순간들을 저는 단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예감하면서도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이었어요. 함부르크 보건기술평가연구소에서 일상적인 회의였죠. 수백 번도 넘게 참석했던 회의에 새로운 의료장비 구매 제안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심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왜 기준에 맞지 않는지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때 재킷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무시했어야 했어요. 평소라면 그랬겠지만 이틀 동안 저는 강박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알림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몰래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답장 상담 요청 마이너스 밀라 크라우스. 동료는 여전히 조달 일정과 예산 배분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이메일 위에서 머뭇거렸고 목구멍에서 맥박이 쿵쾅거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급한 가족 일이라고 둘러대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메시지를 열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이메일은 간결했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격식 있는 문체 덕분에 오히려 진심이 더 느껴졌습니다. 크라우스 박사님께 저희 부서에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라의 의료 기록, 진단 영상 검사, 수술 보고서를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대동맥 판막 근접 사례를 포함한 심실중격결손 수술 경험이 풍부합니다. 수십 차례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합병증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도착하시면 상담 일정을 잡겠습니다. 국제 환자 서비스와 조율하겠습니다.
김준석 드림, 흉부 및 심혈관 외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째 읽었을 때 매번 같은 네 단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 네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 가능성과 공포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유럽 최고의 병원 5곳이 절대 말하지 않았던 네 단어였죠. 독일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걸 한국 외과 의사들은 익숙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스위스 전문의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걸 서울에서는 적절한 기술만 있다면 일상적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고 가슴 속에서 뭔가가 쩍하고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밀라의 진단을 받은 날부터 꽉 잠겨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순간 회의로 돌아가지 않고 안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첫 배를 받았어요. 목소리에서 불안이 들렸습니다. 요하네스.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버렸거든요. 답장이 왔어. 한국 외과 의사 김 박사가 수술이 가능하대. 안나가 숨을 날카롭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 해봤대. 상담 일정을 잡자고 하네. 짧은 침묵, 그러나 그 순간 안에서 모든 게 들렸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 응답받지 못한 기도, 밀라가 숨 쉬느라 힘들어하던 순간들, 그리고 안나가 울었습니다. 단순히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깊고 격렬하게 흐느끼는 희망의 소리였죠. 그날 저녁 밀라가 잠든 후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래퍼반에서 들려오는 먼 차 소리, 오래된 마루의 삐걱거림만 들렸습니다. 안나는 이메일을 적어도 12번 읽고 있었고 의료 파일들이 흩어져 있는 테이블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지만 또렷했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한국으로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과 의사에게 딸의 목숨을 맡긴다고. 수년간의 확신, 아시아 의료 능력을 무시했던 순간들, 제가 검토했던 데이터와 영상,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선택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최고의 의료가 어디서 실행되는지에 대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정은 두렵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2주 후 인천국제공항 루프트한자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하며 신중하게 쌓아 올린 세계관이 무너지는 느낌, 파도를 마주한 모래성처럼 공항은 기대 이상으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안내판은 필요한 곳마다 있었고 짐은 8분 만에 나왔으며 와이파이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급행 열차, 깨끗하고 초단위로 정시였으며 독일 IC 열차보다 정밀하게 달렸습니다. 안나는 제 창밖 시선을 알아차렸고 이른 아침 안개 속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과 다르지? 조용히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고 깊은 혼란과 경외가 마음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서울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마천루,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초현대적이면서도 고유의 생기가 있는 거리, 학회 때 상상했던 개발도상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효율과 조직력이 살아 숨쉬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착륙 1시간 만에 서울대학교병원 택시 안 밀라는 사이에 앉아 있었고 긴 비행으로 피곤하지만 창밖 풍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단일 건물이 아닌 의료단지 전체였습니다. 50에이커 규모, 여러 타워가 유리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 타워는 최소 30층, 전통 한국 디자인과 첨단 건축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등록 절차 15분, 국제 환자 접수, 의료 기록 이관, 보험 조율, 상담 일정 잡기까지 독일이라면 며칠 걸릴 과정이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완벽한 독일어로 안내했고 병원은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작동하며 직원들은 목적의식 있게 움직였고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긴 비행 동안 쌓인 기대와 긴장, 방어적 태도,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 수술 정당화 등 복잡한 기대가 모두 있었지만
김 박사는 달랐습니다. 50세 정도, 검은 머리에 은빛 섞인 차분한 모습, 경험에서 나오는 안정감, 손을 힘있게 잡고 안나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밀라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에게 바로 상태를 말하지 않고 비행은 어땠는지, 택시 창문에서 본 것, 병동벽, 만화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지 물었습니다. 긴장했던 밀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연결 후에 상담실로 안내, 의료 파일이 고해상도 스크린에 표시되었고 함부르크 장비가 원시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말하고 명확함과 자신감으로 수술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걸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밀라의 진단 이후 처음으로 제가 거의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딸에게 실제로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이란 이름의 감정, 마음 깊숙이 묻어둔 믿음, 그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켠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직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이 저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조용히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날이 왔습니다. 회색빛 서울의 새벽이 호텔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어요. 잠을 시도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낯선 침대 위에서 집에서 9,000km 떨어진 도시의 소리들을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안나의 조용한 숨소리가 안에도 잠들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포기하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직 길을 찾을 수 없는 거리 위로 이른 아침 차량들의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죠. 제가 몇 년 동안 과소평가했던 나라에서 제가 모르는 혁신과 용기가 숨쉬고 있는 도시에서요. 6시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밀라가 준비를 해야 했고 마취팀은 아이의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했으며 김 박사님은 최종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수술 절차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택시를 타는 동안 밀라는 조용히 함부르크에서 가져온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위로를 주며. 털이 닳아 매끈해진 인형이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가 보이는 그 특별한 차분함, 이해하지 못하는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차분함이 부러웠어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수술 전 구역은 거의 고요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커튼으로 나뉜 프라이빗 공간, 연습된 조용함 속에서 움직이는 간호사들, 밀라에게 수술복을 입히고 활력 징후를 체크하면 정맥주사 라인을 부드럽게 놓아 아이가 거의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정확히 7시에 도착했고 수술복을 입은 안정적인 모습 그대로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수술 내내 잠들어 있을 거라고, 깨어나면 심장이 고쳐져 있을 거라고, 정말 용감하다고. 그러고 나서 저와 안나를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약 4시간 걸립니다. 갈비뼈 사이에 작은 절개를 3군데 할 겁니다. 로봇이 전통적인 수술로는 불가능한 시야와 정밀도를 제공할 겁니다. 심장을 멈추지 않고 결손 부위에 접근해서 패치로 수리하고 완전히 다쳤는지 확인한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수술은 제가 73번 해봤고 모든 환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위험과 비상계획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손을 너무 세게 잡고 있어서 감각이 사라질 정도였거든요. 7시 45분, 밀라를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작은 몸이 자동문을 통해 사라지는 걸 지켜보며 저는 다시 익숙한 악몽 속에 있었어요. 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닫히는 동안 저는 그 기계적 최종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확률과 계산에 의지했지만 유럽 최고 의료진들조차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수술이었죠. 여기 제가 무시했던 아시아의 병원에서 저는 경험과 용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밀라는 사라졌습니다. 빈 복도에서 안나와 저는 손을 꼭 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팔을 너무 세게 잡아 셔츠 소매 너머로 손톱이 느껴졌고
간호사가 수술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공간, 편안한 의자들, 여러 수술실 상태를 보여주는 디지털 게시판, 밀라가 있는 5R-7은 초록색 글자로 진행 중이 표시되어 있었죠. 예상 시간 4시간, 앉았다가 서고, 서성이다가 멈추고 숨을 고르며 초침을 지켜보았습니다. 4시간, 240분, 14,400초, 시간은 동시에 너무 느리고 너무 빨랐습니다.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 순간까지 이끈 모든 선택, 과거 유럽 학회에서 아시아 의학을 무시했던 기억, 동료들과 함께 우월성을 주장했던 저녁 모임,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 자만심과 검증되지 않은 확신이 밀라의 목숨을 위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새벽 2시에 그 논문을 클릭하지 않았다면, 서울의 이름을 지나쳤다면, 그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면, 딸은 여전히 함부르크에서 약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나의 속삭임, 그만해요. 요하네스,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가 제 귓가를 스쳤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시간째 간호사가 다가와 업데이트를 전했습니다.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손 부위에 접근했고 수리를 시작했어요. 활력 징후 훌륭합니다. 숨을 참고 있었던 제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체중을 지탱하지 못했거든요. 3시간째 마지막 단계라고 전해졌습니다. 결손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 중이라고. 마음속은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너무 희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못하고 단지 존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옆에서 침묵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죠. 3시간 57분째 디지털 게시판이 바뀌었습니다. 5R-7 마무리 중 4시간 11분째 자동문이 열리고 김 박사님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수술복과 마스크를 걸친 얼굴은 중립적이었지만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결손은 고어텍스 패치로 완전히 수리되었고 안정적이며 남은 션트도 없습니다. 밀라의 심장 기능이 훌륭합니다. 그 말이 파도처럼 몰려와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나가 붙잡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서로를 끌어안고 서울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흐느꼈습니다. 한국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조용히 우리 주변을 움직이며 감사와 안도, 슬픔을 위한 공간을 주고 있었죠. 15분 후 간호사가 회복실로 안내했고 밀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와 정맥주사 라인, 수술 후 장비로 둘러싸였지만 여전히 깊이 잠든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안색은 회색빛 창백함이 아닌 건강한 분홍빛, 고장난 심장으로 애쓰던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모니터는 분당 78회의 심박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강하고 규칙적이며 건강하게. 침대 옆에서 남아있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 삐삐 소리가 평생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태블릿을 띄워 수술 부위를 보여주며 패치가 어떻게 고정되고 혈류가 정상화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7방향 움직임이 가능한 로봇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세 군데 8mm 절개로 접근했죠. 3D 영상이 10배 확대를 제공합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하지만 수백 건의 사례로 정제해왔습니다. 이 수술은 아직 유럽에서 널리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경험과 전문화된 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냐 유럽이냐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기술과 경험의 문제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덧붙였습니다. 3일 후면 걸을 거예요. 3개월 후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뛸 겁니다. 1년 후면 심장 문제였던 걸 잊게 될 거예요. 그를 바라보며 3주 전까지 들어본 적 없던 외과 의사, 15년 동안 무시했던 의료 시스템 출신의 사람에게서 제 안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속삭였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따님에게 감사하세요.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알고 보니 김 박사님은 모든 것에 대해 옳았고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확신과 자만, 그리고 편견이 어떻게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 겸손과 열린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와 경험이
한 아이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와 안나는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곳 의료진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의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숨을 놓고 희망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 3일 후 서울의 병원 복도에 서서 제 딸이 걷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게 아니었고 도움을 받으며 휘청거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걷고 있었죠. 밀라가 복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소아과 간호사가 옆에 있었지만 그건 예방 차원일 뿐 사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안정적이었고 목적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15m를 걸어 간호사 스테이션까지 갔다가 돌아와 다시 걸었지만 숨을 고르거나 벽에 기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8살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안나가 제 옆에 서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직접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죠. 우리 딸이 평생 처음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밀라와 함께 걷던 간호사가 제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영어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 필요가 없었죠.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날 밤 밀라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한 끼를 완전히 먹었습니다. 지쳐서 조금씩 집적거리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배고팠던 거죠. 밥과 야채를 모두 먹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 광경을 마치 기적처럼 대했습니다. 함께 축하하며 작은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밀라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한국 어린이 만화를 보며 웃고 있었죠. 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몸으로 하는 코미디는 언어를 넘어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2주 후 함부르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상황은 달랐습니다. 밀라는 밤새 기침 대신 평화롭게 잠들었고 안나가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절박한 힘이 아닌 안정된 손길이었죠. 비행기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떠났을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수술 3개월 후 밝은 토요일 아침, 우리 정원에서 밀라가 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전에 시도했던 느리고 힘겨운 조깅이 아니었고 몇 걸음마다 멈춰 숨을 고르던 모습도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고 기쁜 전력 질주였습니다. 팔과 다리를 힘차게 움직이며 안나가 차준 공을 따라 달렸습니다. 30초, 1분, 2분 동안 멈추지 않고 뛰었고 멈춘 이유는 심장이 아닌 공이 덤불 아래로 굴러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뒷문에 서서 커피 잔을 들고 있다가 멈춰 섰고 공개적으로 울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현관 앞에서 우는 중년 남자 이웃들이 봤을지도 모르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의학이 포기했던 그 아이가 심장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자유롭게 뛰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청소년 축구장 옆에서 밀라의 첫 경쟁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지역 클럽팀의 빨간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포니테일, 얼굴은 운동으로 상기되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20분 동안 쉬지 않고 뛰고 수비하고 공격하며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었어요. 공을 쫓아 전력 질주하는 그녀의 몸은 두려움 없이 설계된 대로 작동했습니다. 어느 순간 밀라가 시선을 돌려 제 눈을 마주쳤고 활짝 웃었습니다. 순수하고 거침없는 행복의 미소, 그리고 다시 경기로 돌아갔죠. 안나는 제 손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쳐진 심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쳐진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독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료기술평가 컨설턴트로 일했고 수술 장비와 기술을 검토하며 병원과 보건부에 자문했으며 학술지와 학회 활동도 계속했지만 이전과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무시했던 혁신을 찾아다니고 서울과 도쿄, 싱가포르에서 온 연구 논문을 신중하게 읽기 시작했고
아시아 전역 외과 의사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아직 유럽 의료센터에 없는 기술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김 박사님을 브뤼셀 의료기술학회에 초청했습니다. 일부 동료는 놀랍고 회의적이었지만 김 박사님의 로봇 보조 심장 수술 발표는 학회에서 가장 많은 참석자를 모았습니다. 수술 영상들은 유럽 외과 의사들을 놀라게 할 정밀함이었고 의료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듬해 아시아 의료센터에 새로운 수술 기법 논문 3편을 발표하며 유럽 의학이 특정 분야에서 뒤처졌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제도적 보수성과 무시했던 시스템으로부터 배우려는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점도요. 동료들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이었고 일부는 궁금해하며 질문했습니다. 밀라의 수술 후 18개월 동료 할리히가 사무실에 와서 물었죠. 서울에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눈에 띄게 사무실에 전시한 사진을 가리키며 축구 유니폼을 입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밀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의학적 우수성은 전통이나 지리, 수백 년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용기와 혁신,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에 관한 것이라는 걸요. 하일리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바라볼 겸손함이 부족했던 거죠. 증거도 없이 유럽 의학이 우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오만과 확신이 제 딸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과 팀은 매일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그 경험과 기술 덕분에 밀라는 살아났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젊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의대생들에게 말합니다. 의학의 세계는 광대하고 혁신은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우수성에는 국적이 없고 최고의 답이 예상하는 곳에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자기 경계와 전통을 넘어서 찾아보는 걸 멈출 때 좋은 의사이길 멈추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밀라는 이제 우리 정원에서 남동생과 함께 제한 없이 뛰어다닙니다. 예전 질병의 그림자도 없이 두려움 없이 강하고 꾸준한 심장으로 매 순간을 즐깁니다. 저는 그녀가 뛰는 걸 바라보며 9,000km 떨어진 곳에서 수술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한 용기 있는 외과의사와 준비와 투자를 아끼지 않은 의료기관을 생각합니다.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무시했던 그 나라, 선입견 때문에 간과했던 전문성, 그리고 결국 제 딸의 심장을 살린 모든 사람들, 서울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 단순한 수술적 수리가 아닌 시야와 마음의 수리였습니다. 제 딸의 심장이 온전히 뛰고 있고 제 세계관도 그만큼 확장되고 겸손해졌으며 가능성에 열린 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매 순간 느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진짜 이야기입니다.